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보건의료 분야 이슈를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 26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이제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런 말 좀 민망할 정도로 저희가 자주 청취자분들을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희구라를 잊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다운받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성 좀 했습니다. 긴 말은 그만하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시죠? 고정 패널 분들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법무법인 세승 대표 변호사이신 김선욱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간사랑동회 윤구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윤구현입니다. 네, 청년의사신문 양광모 편집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양 국장님만 매일 보니까 뭔가 좀 나머지 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더운 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사무실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초대 손님 한 분 계신데요. 대한의사협회 송영곤 상근 부회장 겸 대변인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송영곤입니다. 네, 항상 그렇듯이 저희가 이렇게 초대 손님을 모실 때는 이유가 있죠. 이번에도 저희가 다룰 주제와 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송 대변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희구라에서 다룰 문제는 진료실 내 폭행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 일산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그 환자가 휘두른 칼에 원장이 6번이나 이렇게 찔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렇게 뭐 칼로 피습당하거나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뭐 폭언이나 폭행 같은 그런 일은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는 이제는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일인데요. 저희가 송 대변님을 모신 이유는 의협에서 근무하시기 전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의 폭행 문제 이런 걸 직접 체험도 해보셨을 거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예,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송형곤입니다. 뭐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근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뭐 맞고요. 그 공중보건의 때 근무까지 하면 15년 이상 그 근무를 했습니다. 환자한테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그 자기 자신의 인생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의사 자신을 보호하거나 의사들이 뭔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이 아닌 환자를 위해서 그 폭행이나 이런 게 방지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협회의 일관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선에서 그런 폭행이나 폭력에 노출되어 왔던 당사자의 입장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맞아보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송 대변님이 이렇게 인사말로 오늘의 얘기를 압축적으로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들으셨다시피 오늘 희구라에서 다룰 주제는 진료실 내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폭행 문제입니다. 2번의 암 수술로 8개의 장기를 잘라내고도 완치 판정을 받은 암 생존자가 있다. 대장암 사기로 대장과 직장을 잘라내고 위암 사기로 위, 부신, 비장, 췌장, 십이지장, 소장을 잘라냈다. KBS 강연 100도시에 출연하여 생존율 1%의 기적을 이야기한 저자 황병만. 암 극복 비결이 된 암을 이긴 7가지 습관을 공개한다.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이 강력 추천한 암을 이긴 7가지 습관.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바칩니다. 힐링앤북.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이 문제를 두고 벌어진 또 다른 논란에 대해서 좀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의 쟁점이기도 한데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법제화에 대해서 그동안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반대해온
환자단체 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둘러싼 진실공방 논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진행된 당사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겠나?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 말입니다. 의사라면 환자나 보호자의 폭력쯤은 견뎌내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의료계는 망발이다 이렇게 공분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안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이 과장 확대 보도됐다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시작은 진료실 내 폭행 문제였지만 안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안 대표를 직접 인터뷰한 의협신문 이석영 취재팀 부장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취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가장 궁금한 게 애초에 안기종 대표를 인터뷰하게 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인터뷰를 한 배경은 네. 최근에 의사가 진료 도중에 그 진료실에서 환자한테 폭행당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진료실 내 그 폭력행위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됐는데요. 그런 폭력행위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이 네.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는 논의도 되지 않고 있고 네.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지난 18대 국회 때도 동일한 법안이 폐기됐던 전력이 있었어요. 네. 아시겠지만. 네. 근데 그 당시 그 폐기된 이유가 환자단체가 아주 격렬히 반발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민주당 전현희,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이게 각각 발의한 게 통합돼서 논의가 됐었는데 이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소위까지 통과했어요. 네. 근데 어떤 법안이 상임위의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거는 거의 부분능선을 넘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상임위 전체 회의 그리고 이제 법사위, 본회의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법안 소위예요. 네. 근데 이게 거의 다 통과된 법이 결국에는 복지위 전체를 통과 못하고 폐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법안에 관한 환자단체 영향력이 굉장한 거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19대 국회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결국에 이 법안도 환자단 동의 없이는 통과되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그런 환자 단체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었고 그래서 단체 대표를 인터뷰하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이쪽 의료계에서는 핫 이슈이기도 하고 저도 기자인 네, 입장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취재를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정작 기사가 나간 후에 의료계 내에서 그 안 대표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는데 특히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그렇게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겠나 이 발언이 문제가 됐잖아요. 만약 안 네. 대표가 한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듣기에도 수위를 넘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고 또 뭐 혹자는 인터뷰 당시의 상황이 좀 어선해서 이렇게 말실수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나온 발언인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그 발언은 그 말 그대로 그 대표님께서 하신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의 주장은 이런 거죠. 서비스 업종에서 어떤 폭행이나 협박 같은 범죄 행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에서도 손님이 밥을 먹다가 음식이 맛없다고 뭐 말다툼이 나서 그 과정에 뭐 종업원한테 폭행하거나 포근한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네. 그런데 주인이 손님한테 폭행 당하는 게 싫으면 식당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인 거다. 폭력을 안 당하려면 의사를 안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이어진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 그 전화 인터뷰 상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식당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안 대표님은 뭐 앞뒤 다 자르고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냐. 이 부분만 제가 기사에서 부각시켰다. 이거는 네네. 뭐 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거는 오히려 제가 뭐라 그럴까요? 좀 수위를 조절한 측면이 있죠. 식당의 예를 저는 기사에서 뺐거든요. 네.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을 식당에 비유한 그 발언이 그대로 나갔다면 의사들 반응이 어땠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네네네. 굉장히 적절치 못한 비유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대표님께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수위가 높은 심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기사에서 제가 전부 다 뺐어요. 오히려 과장 확대한 게 아니라 반대로 좀 문제가 될 부분은 좀 걸러서 내보낸 거라는 입장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오히려 좀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리고 단어를 선택할 때도 조금 수위를 낮춰서 했죠. 예. 아, 그리고 뭐 그때 인터뷰 분위기라는 게 네네. 제가 대표님과 친분이 있다거나 안면이 있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인터뷰였어요. 제가 질문하고 대표님은 답변하고 그런 좀 포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고,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네네. 그 대표님께서는 저하고 뭐 자기 블로그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블로그인가 어딘가에 편하게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다. 그렇게 편한 분위기에 산 얘기를 또 기사화해서 그거는 좀 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어떻게 안면도 없는 기자랑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놓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대화를 편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건지 좀 이해가 쉽게 가지 않습니다. 네, 안 대표가 하는 말이랑 좀 약간 다른 부분도 있네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실 때 그 네. 수위가 상당히 높아서 좀 조절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사가 나갈 경우 어느 정도 파장을 예상하신 거네요, 그럼? 예상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인터뷰 내용의 핵심이 사실 18대 국회 때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부터 네네. 환자단체, 시민단체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새로 나간다고 그래서 특별히 뭐 새로운 파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사실 이 네네. 내용이 다른 언론사를 통해 나갔다면 네. 반향이 없을 겁니다.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환자단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런 비슷한 취지의 말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해왔거든요. 근데 다만 이번 인터뷰 기사 건은 이제 의사협회 기관지에서 보도가 됐다는 점이 좀 어떤 그 뭐 상징성이랄까요? 네네. 그런 걸 갖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파장이 커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기사를 보면 기사 내용을 말씀하셨듯이 기사의 핵심은 그 문제 발언이 아니잖아요. 다른 건데 제목이 너무 자극적으로 나가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해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목이 자극적이었다, 뭐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네. 그거는 안 대표님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음, 대표님과 이제 두 번째 통화에서도 네. 제목이 좀 자극적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했어요. 인터넷 신문 특성이니까 좀 이해해달라, 그 양해를 구했고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 것, 그것과 기사의 내용이 왜곡됐다거나 과장 확대됐다는,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건 서로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제목은 제목 그대로의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좀 논란이 커져서 그 서울시 의사회가 안 대표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그 안 대표도 서울시 의사회에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은 했는데 그 네. 문제의 발언이 뭐 왜곡 의도와는 달리 편집됐다. 그래서 논란이 된 거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뭐 계속 같은 질문이긴 한데 공식적인 그 의사회에 보낸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좀 편집 보도됐다라는 네. 얘기죠. 네. 근데 뭐 지금 송 기자님도 저를 인터뷰하고 계시지만 네. 이 기사라는 게 무슨 속기록도 아니고 취재원이 하는 말을 100%다 활자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발언 내용을 기자가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안 대표님 주장은 그 취재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고의로 어떤 그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기 위해서 내용을 편집하고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확대 과장했다는 건데요. 네. 글쎄요, 뭐 우선 이제 하지도 않은 말을 기사로 썼다 이렇게 주장하신다면은 이건 저에 대한 기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고 저희 신문사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그런 주장은 또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아예 사실이 아닌 거라는 말은 예, 또 예. 네.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원래의 발언 취지와 관련이 적은 부분이 너무 과장 좀 확대 보도돼서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통화에서 안 대표님께 어떤 네. 기사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적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아, 뭐 답변이 왔나요?
아무런 답변이 없었죠. 아, 그 이후로는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고 무조건 과장 확대된 데 대해 사과하고 기사를 삭제해라.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안 대표님이 최근에 그 서울시 의사회에 공문을 보내셨던데 네네. 마치 제가 쓴 기사에 대해서 이게 과장 확대됐다는 걸 인정한 것처럼 네, 기자가 맞아요. 시인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그거는 거짓말이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제 기사가 과장 확대됐다고 시인했나요? 그런 뭐 사실 있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일은 하시면 전혀 안 되죠. 없었다는 말씀이신 없죠. 거죠? 제가 기사를 과장 확대하지도 않았거니와 네. 그걸 시인하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 또 얘기한 게 그 기사 작성을 전제로 근데 뭐 어느 기자가 취재를 할 때 저 이 내용은 기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취재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뭐 그 기사 작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통화였는데 유도 질문을 한 후에 기사화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 기자님도 이 질문을 하시면서 속으로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드실 건데요. 이게 사실 뭐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이게 좀 인식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라는 게 특정 주제를 놓고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그 주제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제가 안 대표님께 의료인 폭행 이슈에 대한 그런 단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드렸다고 분명히 대화의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때 나눴던 대화 진행도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 답변 이런 형식으로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명시적으로 이건 인터뷰입니다. 지금부터 인터뷰 시작합니다. 이건 뭐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인터뷰인지 몰랐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솔직히 모르겠고요. 만약에 뭐 대표님하고 저희가 술자리에서 밥 먹다가 자연스럽게 나갔던 대화를 사전에 양해 없이 기사화했다면 당연히 제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겠죠. 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공식적인 그런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이루어진 대화인데 이거를 기사화한 것이 부당하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저하고 대화 중간에 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 이런 식으로 유도 질문하면 더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도 질문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셨다면은 대화를 거부하고 중단하셨어야죠. 근데 대화를 20분 넘게 끝까지 다 하셨거든요. 제 질문에 답변을 다 해주셨어요. 중간에 그것도 뭐 대표님이 그만하겠다는 말씀도 없이. 예, 대표님 지하철 네. 타고 뭐 어디 가시는 길이셨거든요. 네네네. 그 불편한 와중에도 답변을 다 성실하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와서 그 인터뷰 아니었다, 뭐 편하게 그냥 나눈 대화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참. 그런 인터뷰가 싫다면 무슨 단체 대표 이런 거 맡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대표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셨을 텐데 논란이 커지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뭐 기사 삭제 요구하고 뭐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통화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정확히 요구하는 사항이 뭐였나요? 안 대표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러니까 제가 안 대표님께서 네. 기사 나간 그 다음날 항의 전화를 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목이 자극적인 거는 좀 이해해달라. 네. 다만 기사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뭐 추가하고 싶은 부분 이런 게 있으면 글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내셨어요. 심지어 제가 대표님 입장을 칼럼이나 시론 같은 그런 걸로 써주시면 네. 전면 개조도 가능하다,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내주셨거든요. 아, 항의 전화한 이후로는 없었네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내주신 거 없어요. 제가 충분히 반박할 기회를 드렸는데 네.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 없으시다가 무조건 기사를 삭제해라. 기사를 삭제하는 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완전히 삭제.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언론사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질 줄 아셨어요? 이 기사 팩트 내용이 아니라 이게 발언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이게 좀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거든요. 네. 지금 이 사안에 좀 포커싱을 맞추셨으면 해요. 이게 말실수를 만약에 본인이 하셨다고 생각되면 네. 깨끗하게 이거는 실수였다. 대표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사과를 하고 하지만 본래는 취지는 이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려는 거였는데 그런 와중에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자의 책임, 언론사의 책임 이렇게 돌려서 어떤 그 좀 본질을 흐리려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뭐 이 건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조치를 취하시거나 이럴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신문사 차원에서요. 네네, 신문사 예, 차원. 지금 검토 중입니다. 뭐 법적 대응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나요? 뭐 그렇게까지 안 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예, 뭐 제 인터뷰 기사의 의도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료인 폭행 방지법 개정에 중대한 그런 열쇠를 쥐고 있는 환자 단체 입장을 한번 여과 없이 들어보자 이제 그런 것이었거든요. 네. 공식적인 단체의 성명이나 무슨 입장문 이런 것 말고 정말 이 속내가 뭔지 진심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기본적인 환자 단체가 의사를 바라보는 의료계를 바라보는 정서가 어떤 건지 꺼내보자는 거죠. 그 인터뷰 취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내를 꽁꽁 숨겨놓고 아무리 뭐 이에 단체나 집단끼리 서로 대화를 나눠봐야 그건 진실성 없는 대화가 무슨 진척이 있겠나요? 그렇죠. 당시 인터뷰에서도 안 대표께서 저희 이런 인터뷰 취지에 공감하고 계시다고 느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좀 아쉽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기사로 인해서 의사들과 환자 단체 간의 갈등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걸 꼭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런 첨예한 그런 이해관계의 충돌 이런 것이 사회적 합의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모쪼록 이렇게 다시 새롭게 공론화된 의료인 폭행 이슈가 어떤 법적, 제도적 그런 보완의 형태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자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협신문 이석영 취재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의 입장도 듣기 위해서 의협신문 이석영 부장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안 대표는 서울시 의사회에 자신이 보낸 입장문과 일부 언론에 기고한 글이 자신의 입장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안 대표가 서울시 의사회에 보낸 입장문과 기고글을 통해서 이번 논란에 대한 안 대표의 입장을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떠나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전국 10만 의사 선생님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했던 발언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안 대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람의 폭행 협박은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음식 맛이 없다고 손님에게 폭행 협박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주인이 손님에게 절대 폭행 협박을 당하기 싫다면 식당을 하지 말아야 한다. 폭행 협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직업군에 내포된 위험이다. 의료인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폭행 협박에서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 폭행 협박을 안 당하려면 의사를 안 해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 폭행 협박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자신의 발언의 요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형법상의 폭행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응급의료법, 폭력행위처벌법, 공무집행방해죄 등 이미 가중처벌하는 법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형량도 과도하게 높아서 형벌체계상 타 법률과 형평에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서상 의사특검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진료실에서 의료인 폭행 협박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형성이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자신이 존경하는 의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리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의사가 환자의 입장이 돼서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면 의료인 폭행 협박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안 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청진기가 사라진다. 의학과 IT의 융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휴대전화로 암세포를 찾아내거나 곧 닥칠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바꿔놓을 의학의 미래를 소개하는 책. 미국 아마존 의학 베스트셀러 에릭 토플의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년 의사.
지난 7월 18일에 일산 성형외과 의원에서 그 시술에 불만을 품 환자가 담당 의사를 흉기로 6차례나 찔른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칼에 의사가 찔린 사건 올해만 해도 벌써 2번째고요. 지난 2월에는 대구 정신과 의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담당 의사가 20년간 환자를 진료했던 환자인데 그 환자에게 또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겨우 뭐 생명 건졌지만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보다 좀 더 앞서 가자면 2008년에는 모 의대 비뇨기과 교수가 환자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같은 해 11월에는 부산의 모 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피습당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잊을만 하면 또 벌어지고 잊을만 하면 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의협에서는 이렇게 피습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 실태 조사도 좀 하고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는 의협 노한규 회장님이 직접 성형외과 의원에서 피습당한 원장님을 위로 방문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태 파악을 좀 하셨는데 최근 벌어진 피습 사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요. 네. 예, 그 피습당하신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은 아니시고 산부인과 전공이셨는데 아마 개업을 하셨다가 한번 그 실패를 하시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의료가 거의 그 항노화와 비만과 미용으로 가는 맞아요. 추세에 편승을 해서 네. 그렇게 개업을 다시 하셔서 진료를 하셨는데 이 그 칼에 찔른 분 그러니까 가해자분께서는 그 조선족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다가 워낙에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루성 피부에다가 그래서 중국에 돌아갈 때 좀 깨끗한 얼굴로 가고 싶다. 그래서 치료를 좀 하는데 돈이 좀 없으니까 잘해달라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주시고 2번 정도 치료 후에 성과가 별로 안 좋다고 느껴서 계속 이제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뭐 했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도저히 이게 그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받았던 진료비를 환불을 해줄 테니까 이제 여기서 종결을 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인정을 안 하시고 당일날 찾아와서 뭐 왔다 갔다 하시다가 한번 1차적으로 진료를 하고 그 지난번에 그 행했던 피부 치료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을 하시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보냈는데 이제 문방구에서 공업용 카타를 사가지고 오셔서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계속 설명하고 안 되니까 뒷주머니에서 꺼내는 장면이 네. 보이고 그래서 6차례 찔린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자에 벌어진 여러 가지 피습 사건에 비해서 아마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 네.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슈화가 됐던 것 같고 다른 그런 그 피습 현장이 이 정도까지 되는 거는 없지만 사실은 개개인의 그 상황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CCTV 화면에서 보면 그분뿐만 아니라 그 진료실 안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칼을 들고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그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들한테 막 이런 것들 상담하시는 분에 대해서 하는 것들 보면 거의 뭐 그 한 5분간은 패닉 아니라 거의 지옥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있었는데 다행히 많이 다치시진 않았고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고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으신 것 같은데 뭐 육체적인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심적인 그러한 그 상처, 심리적인 트라우마는 그 굉장히 오래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네, 일부에서는 이게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형외과 시술에 불만을 품 환자가 환불을 요구했는데 의료기관에서 환불을 거절해서 이렇게 홧김에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 내막을 좀 알고 보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게 CCTV로 정말 적나라하게 다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충격적이긴 했는데 이런 게 좀 충격적인 사건 외에도 이런 사건 정말 자주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인 게 맞는 거고 일반 그냥 평상시에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도 폭언이나 폭행 뭐 집기를 집어던진다거나 의사를 때린다거나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뭐 송 대변인님이야 응급실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양 국장님도
좀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 송영곤 그 부회장님처럼 리얼하게 응급실에 상주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없고, 제가 인턴 때 그 지방에 파견을 나갔었어요. 근데 인턴 때는 그 병원 규모가 굉장히 작은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에는 거의 인턴 혼자서 병원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그때 응급실에 있었을 때 응급실에 그 결석 환자가 한 명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석에 대해서 엑스레이 찍고 진통제 놓고 통증은 다 가라앉았는데 다음에 이제 외래 와라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술을 한 잔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동료, 친구도 같이 술을 한 잔 해가지고 온 건데 왜 바로 치료를 안 해주느냐, 일부러 안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한 100명 그래도 응급실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제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 대더라고요. 때리진 않고. 때리지는 않고 일단은 그 멱살을 잡고 있는 저보다 나이도 굉장히 어렸어요. 대학교 어린 사람이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술도 취했는데 거기다 제가 맞장구 칠 수도 없고 한숨만 쉬다가 어쨌든 그분은 정리해가지고 나가고 나서 한동안은 제가 손이 떨려가지고 진료를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저는 그래서 응급실에 자주 가는 과가 아니잖아요. 비뇨기과는. 예.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최근에 이게 한 그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자기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CCTV 영상을 공개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됐던 건데, 비슷한 사건인데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것 같아요. 전문의가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 소아 환자를 진료하고 이제 진료를 끝내고 일어서니까 옆에 있던 남성이 의자를 갑자기 짚더니 전문의한테 의자를 쳤어요. 그리고 막 난동을 부리고 난리 쳤었는데 알고 보니 저는 처음에 보호자인가? 그래서 시술이 잘못됐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인데 약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하지 않고 그 소아 어린이 환자를 먼저 진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아주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응급실에서는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오늘 논의 자체가 지금 응급실 사례를 주로 얘기하는데 응급실 상황하고 진료실 상황하고 좀 구별해가지고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서는 보호자나 환자나 이런 분들이 좀 몰라가지고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의 원칙이라는 게 의학적인 진료의 우선순위하고 환자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온 순서대로 진료보는 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경미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대기할 수도 있고 중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진료 순서에 상관없이 오는 대로 바로 진료볼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대기해야 되는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마찰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응급실 상황하고 진료실 상황은 분명히 구별해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응급실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좀 응급실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벌어졌던 진료실 내에서 피습 사건 이런 거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네. 근데 응급실은 지금 현재 CCTV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게 많이 CCTV 영상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유포가 돼서 그 사태 심각성을 좀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그 18대 국회에서 응급실에 한정해서 이제 포관 폭행을 금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송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게 실효성이 좀 있으신 건가? 그동안에 이렇게 임상에서 경험했던 거와 비춰보면 법상으로만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효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어느 응급실인지 비상벨이 있고 그 근처에 그 치안센터라든가 경찰서하고 연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오면 보통 선생님이 참으시죠.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유독 술 먹은 사람한테 관용을 베푸는 사회다 보니까 한잔하고 아프니까 그러겠지 선생님이 참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법령의 문제, 이미 법은 기본적으로 정해져야 되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의 의지가 중요하고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있기 전에는
그닥 많이 실효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CCTV 관련해서 뭐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응급의료법상의 처분 12조에 보면은 그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CCTV가 녹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상만 가지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몇 개월 전에 그 구미 차병원에서 그 인턴 선생님이 뭐 협박을 당했는데 그 건 같은 경우는 그것만 가지고도 섬찟한 게 뭐냐면 문신이 있는 등치가 큰 남자가 그 여자 인턴 선생 앞에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말은 안 들리지만 그 그림만 봐도 섬찟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그 응급의료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꼭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배분하는 문제에 그 접근해 보면 물론 온 사람이 다 10초 만에 환자가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처치가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응급실은 한정돼 있고 의료진은 한정돼 있는데 환자는 많이 오게 되면 피치 못하게 차선으로 그 온 사람 순서보다는 중증도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저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초등학교 교과서에다 이런 걸 넣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뭐 보이스카우트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넣어서 민도를 올려야 된다. 그래야 해결되지. 이거는 어떠한 물리적인 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응급실에 일단 가면 다른 환자도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제일 아프잖아요. 뭐 나는 손을 조금 다치고 다른 사람들은 피가 철철 흘려도 일단 내가 아픈 게 뭐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변호사님 그 이게 그 법에 명시를 했잖아요. 응급의료법에. 그러니까 그 전과 후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법률적으로 뭐 재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게 그냥 금지한다 문구만 들어가는 그 법이 없다 하더라도 네. 형법상 뭐 아니면 폭처법상 처벌 받을 수 있죠. 폭행 근데 이제, 처벌. 예, 가중처벌법이죠. 예. 근데 이제 응급의료법에다가 이 규정을 넣은 것은 이제 응급실에서의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고 의료법에서도 또 같은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사회적 합의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법 조항적으로 보면은 조금 그 부족해요. 지금 어떤 이 응급 의료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 안전망이고 굉장히 이 거기서의 질서가 깨질 경우에 그 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거기에 응급으로 왔던 환자들 다른 환자들한테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이제 어떤 입법 취지의 의미가 있는데 유사한 걸 보면은 우리 운전자 폭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 때리고 뒤에 술 취해가지고 그랬던 게 사실은 예전에는 뭐 그 암암리에 많았는데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된 게 이제 때리게 되면은 거기서 정신을 잃어서 다른 차를 그 차선을 넘어간다든지 의식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운전자 폭행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아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법 규정의 구조를 보면 일단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 폭행이나 뭐 응급실 폭행 비슷해요. 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잘 된 것은 그 밑에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가중처벌이 엄청나게 됩니다. 아예 그것까지 왜냐하면 운전자 폭행이 그냥 폭행에서 끝나지 않고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응급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냥 단순히 폭행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폭행에서 끝나질 않거든요. 뭐 의자를 집어 던지면 벌써 상해가 발생하는 거고 그 상해일 경우라든지 더 나아가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때는 완전히 가중처벌하는 그러한 규정들이 좀 더 덧붙여졌으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주폭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주치자들의 폭행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그 흔히
관대하게 술을 먹이잖아요. 재판정에서 술을 먹여서 좀 감량을 시켜주고 또 변호사들이 그 형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먹은 술도 먹이고 뭐 이제 그랬는데 요새는 그 주장했다가는 더 처벌됩니다. 예, 주폭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위기 확실히 분위기 달라졌어요. 그 술 먹었어도 안 먹었다고 그래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최근에 하급심 법원 판례긴 하지만 응급실에서 난동 부린 것에 대해서는 그 일단 주폭이 대부분이에요. 술에 취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실형까지 선고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인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달리 사법부에서는 좀 더 강한 법적 잣대를 가지고 그 뭐 응급실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린 내적인 사유가 있겠지 뭐 기다리다가 아니면 뭐 이제 맞아요. 긴박한 사정이 그게 용서가 안 되는 이제 시대적인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실무에서 보면은 병원 관계자들이 오랫동안 그런 것에 눌려져 있어가지고 패배 의식이 있으세요. 이거 뭐 고발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 뭐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뭐 별로 안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고 처벌을 받게 해야지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 법치주의라는 것이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땐 좀 적극적인 그 신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사건화되고 그걸 처리를 안 하면 직무유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정당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고발도 하시고 이제 바쁘시니까 가서 고소인으로 조사받고 뭐 이게 쓰시는 게 이제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폭행 당한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응급 의료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판례들을 보면 모욕죄, 욕을 했을 경우 모욕죄, 상해죄,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죄 다 성립을 합니다. 판례에서도 이걸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업무 방해는 그 병원 관계자가 가서 진술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의 부담감이라든지 혹시 보복당할까봐 뭐 그런 거 만약에 보복을 하게 되면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복 폭행으로 또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다 적극적으로 사법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이제 좋은 상황에 좀차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뭐 기소가 한번 됐던 분들은 그 이후에 똑같은 죄를 또 하면은 훨씬 더 가중처벌이 그렇죠. 되죠. 예, 대부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실형 나오거든요. 1년 그러니까 뭐 초범인 경우에 정상 참작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재범을 계속 정상 참작 요새 잘 안 돼요. 주폭들이 잘 안 됩니다. 이제는 요새 사법부에서요 형량이 세지고 있어요. 뭐 이제 형량 세지는 게 재벌들만 세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세집니다. 왜냐하면 그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표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판사들이 그것대로 안 하면은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뭐 이런 인사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금 뭐 그 어떤 뭐 전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선임돼 가지고 대충 이렇게 좀 봐주고 이런 게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고 엄격한 그 양형 기준표에 의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그거 아무리 뭐 변호사가 친한 사람이 와도 그거 안 봐줍니다. 요새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현장이랑 좀 네, 사법부는 좀 오히려 다르시죠. 더 단호한 것 네.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까지 가면 해결이 되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그냥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는 그 FM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닥치면 무조건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대처를 해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뭐 피해가 생겼는데 유도를 하려고 그 경찰관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분명히 얘기를 하고 나는 의사가 분명하니까 원칙대로 해주십시오라는 멘트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스템이 돼 있는 병원에는 그게 가능하죠. 법제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백업 장치가 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도시의 1차 의료의 응급실을 담당하고 있는 데는 정말 무법지대거든요. 거기다가 대개 그렇게 그 사고를 친 주폭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보면 한 다리 건너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곤란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좀 개선을 하고 특히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기관에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렇게 진료를 하시다 보면 저 환자는 좀 낌새가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올 때도 있나요? 있죠. 일단 들어올 때부터 딱 알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응급실 근무 10년이 넘어가면 멀쩡히 걸어 들어와도 저승사자가 옆에 붙어오는 사람이 있고 실려 들어와도 저거는 조금 있다가 저 환자는 좋게 나가겠구나 하고 감이 오는데 캐릭터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운영의 묘인데 응급실에서 이제 환자가 들어오면 레지던트 선생이나 인턴 선생을 매칭을 해줄 때 캐릭터 좋은 친구를 붙이죠. 문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그 회원들이 정말 뭐 저한테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이 상당히 있어요. 응급실이란 데는 어떤 규정을 두고 이게 응급실은 이러이러한 환자만 와야 된다는 건 굉장히 난센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응급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프면 일단 가게 돼 있는 게 응급실이고 다만 그것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좀 기다려도 된다라는 설명이 제대로 들어가면 많은 부분에 해결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응급실이 계속 아비규환처럼 되고 말이 많아지고 술 먹고 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응급실을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력은 모자르고 그러다 보면 설명이 부족하고 이게 계속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 하나에선 끊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막 혈기방장할 때는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일도 있었고 저는 그냥 가만히 안 있었어요. 대변님 체격이면 끝까지 가서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피하죠. 피하고 어느 정도는 너희들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말로 좋게 해서 얘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 해결되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진료의 질을 높이고 그런 부분도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초창기에 그 응급실 분위기와 예전과 지금은 좀 그래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폭행 문제나 이런 게 차츰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는 워낙 문제, 이 폭언 폭행 이런 문제가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진료실 건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큰 사건이 벌어져야만 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됐었지만 응급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CCTV도 있고 해서 이슈가 좀 많이 됐었는데 대변님 초창기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 초기 시절과 이렇게 좀 후반부에 갔을 때 좀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응급실 내에서 예, 폭행 사실은 문제. 실제로 많이 변화가 있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가 발전하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하지만 제가 이제 공중보건의 때는 일반의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이제 지방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전공의 때 근무를 했었고 이제 전문의를 따고 근무를 했었고 굉장히 큰 차이 하나는 뭐냐면 응급실을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응급실은 뭐 내과계 한 3, 4년 차가 책임을 지고 인턴 한 2명이 알아서 하는 데고 그냥 시끄럽지만 않으면 대충 넘어가는 입원의 통로로 작용을 했던 것이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생기면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응급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돼서 하는 일이 실제로 환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다가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중환을 놓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거에 따라서 119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진짜로 경험했던 건데 그 지방에서 응급실 근무하는데 새벽 한 2시쯤에서 뭐 앰뷸런스 소리도 안 나고 그냥 뭐가 들어와서 막 벌컥 들어와서 이제 환자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환자가 3명이 왔는데 봉고차 뒤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왔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119 안 부르고 목 꺾이고 뭐 그중에 하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이런 정도. 그러니까 상황이 생겼을 때 전이에요? 그게 93년 94년이죠. 지방만 해도 교통사고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오면 일단은 응급처치의 개념보다는 빨리 가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19도 그렇게 대처를 못했고 하지만 지금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사고 접보를 받으면 중증도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서 뺄 거 이렇게 빼고 그런 부분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나머지 응급실 매니지먼트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고 하지만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아직 있다는 거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 응급의학을 한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나 응급실 간호사를 한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보다는 사명감이라든가 좀 희생하고 깔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응급실 환경에서 2, 3년 지나고 나면 맛이 가서 이제 그쪽은 쉽게 얘기해서 발도 들이지 않을 생각이 있으면서 점점 기피과로 전락을 하는 거죠. 응급실로 발령을 내면 그만두고 나가는 간호사가 생깁니다. 큰 병원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지금 여기서 막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응급실은 필리핀이나 네팔에서 온 의료진이 담당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응급실에서의 폭행에 대해서 가중처벌이나 이런 게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하경 의원이 법안을 만든 것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법 구조를 자세히 보면 이 기존에 뭐 가중처벌 되는 거는 다 그대로 있고, 그 이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2천만 원 이하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 법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님이 이 법률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법안 발의한 이하경 의원의 법안과 기존에 있던 가중처벌되는 그 법조항이 사실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그렇죠. 그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규정이 없다고 해서 처벌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의료계 제가 2003년도에 의사협회 법제이사 할 때에도 이 법을 추진을 많이 했었어요. 이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뜻은 뭐냐면 그냥 일반법에 의해서도 뭐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지 폭처법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 의료라는 현장의 특수성을 인정을 하고 그 국민적 공감대로 의료 현장에서의 폭행 사건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지켜줘야겠다는 어떤 그 국민적 공감대가 보여지는 게 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다른 뭐 가령 법무법인에서 폭행 사건 난 것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지는 않으면서 왜 의료 현장에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더 법을 만드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의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폭행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어디선간 선언을 해야 되고, 그게 응급의료실이라고 한다면, 응급센터라고 한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거고요. 기타 그게 아닌 일반 진료실이라고 한다면, 또는 병원, 구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 의해서 더 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놓는 선언적인 의미, 형량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선언적인 의미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의료계를 위해서 특별히 그 특별 대우를 해준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국민 의식이 병원 내에서는 이런 일은 다른 데는 뭐 술집이라든지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말고 적어도 병원 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나와줘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법률을 자세히 보면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에 대한 그런 폭행이나 폭언에 대해서도 이런 처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협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죠. 진료실에서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그런 것도 이런 처벌 규정이 확실히 있어야지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진료실이랑 응급실은 또 다른 분위기잖아요. 응급실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진료실은 거의 1대1 뭐 간호사랑 해서 2대1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네. 것보다는 행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하경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안에도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료실, 응급실 뭐든지 간에 환자를 보고 있는 사람을 폭행을 했을 때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미 의료법 12조에 뭐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밖에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의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여기다가 폭행을 하나 그냥 얻는 형식.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해서 과연 몇 사람이 뭐 더 그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법이 됐고 의료하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를 환자의 신체를 더 좋게 하고 생명을 낫게 하고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 위해를 가하는 게 들어가는 거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제가 그런 이 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법률적인 형평성 얘기를 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뭐 버스 기사 얘기도 나오고 다른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실제로 입법이 됐다고 그랬을 때 우리 이제 목욕탕 같은데 이렇게 캐비넷을 열어보면 상법 몇 조에 의해서 안 맡기는 물건은 책임 못 집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실제 근데 잊어버려 보면 일부 책임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진료 현장이나 그런데 이런 거를 붙여놓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식의 계도. 법이라는 거는 그게 위반했을 때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선언적인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돼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형평성 문제가 계속 2010년부터인가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의 뭐 기존 형법이나 뭐 폭처법이랑 비슷한 수준의 법안으로 의료법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이제 선언적인 문제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지금 근데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다른 법의 형평성이나 아니면 뭐 오히려 뭐 다른 공무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현행 형법의 뭐 폭행 처분 260조의 폭행 존속 폭행 부분에 보면은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를 이제 5년 이하나 2천만 원으로 올린 건데 물론 그 양형에 관련돼서는 이미 여기서 똑같이 양형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의료법에 녹여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의 그 차이는 두고 가중처벌이 된다. 물론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가중처벌 특가법 뭐 이런 거를 적용해서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의료행위 중인다는 거를 감안을 해서 이미 법에다가 하나를 그 선언적으로 해놨을 때와 안 해놨을 때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뭐 이게 저희가 뭐 의사들이 길 가다가 술 먹다가 누구랑 시비 붙어서 맞았을 때 더 해달라는 게 아니라 환자 보는데 뒤돌아서서 모니터 보고 있다 돌아섰는데 칼이 들어오는데 이런 현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근데 전에 그 네. 칼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저도 보면서 의아했던 거는 지금 그 크게 이슈가 된 사건들, 뭐 칼이 들어오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실은 이 법하고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더 큰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살인죄나 때문에 살인 미수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라고는 이 구조라는 상관이 없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뭐 기물을 파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지금 시민단체에서 주장은 단순한 시비나 그러니까 멱살을 한번 잡는 정도가 딱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사건과 이렇게 그렇죠. 가벼운 그래서 폭행? 그거를 가중 처벌하는 법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진료실에 네. 응급실은 논외로 하고 진료실의 CCTV 자체가 못하게 네. 돼 있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네.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률 때문에 만약에 설치하려면 환자 들어오는 환자한테 다 사인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것도 사실은 좀 그냥 달아놓은 CCTV인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해서는 아니 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에 이런 벌금에 처하도록 할 것이라는 거를 명문화해 놨을 때 네. 그럼 가벼운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끝까지 가서 인과관계를 따지고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만 그러한 일들은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 정도의 약간의 마이너한 트러블은 사실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준비 안 하고 갑자기 들어오거나 막 진짜 그 진료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의자로 내리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방책이 필요하다는 아주 최소한의 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 뭐 어떤 법이든지 그거를 과대 해석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네. 크게 뭐 그 실효가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이번 사건에 그게 증거 능력이 있나요? CCTV가? 아, 그럼요. 그렇죠. 예. 아니 제가 실은 지난달이라고 며칠 안 됐죠. 그 판사님 한 분하고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진료실에서 일어난 폭행을 자기가 이제 재판을 하셨다고 그러시면서 그 사건도 CCTV가 있어서 거의 뭐 재판이 크게 뭐 갈등도 없고 왜냐하면 뭐 적나라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그게 CCTV가 불법이 아닌가요?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그 공무원들이 수사기관들이 위법하게 물고문해가지고 또는 몰래 촬영해가지고 그런 증거, 도청해가지고. 예, 그런 거는 이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인데 이건 진료실은 원장님이 뭐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그 사인끼리 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인권 침해 또는 개별 법령 위반에서 수집된 그 자료에 대해서는 또 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신과 의원의 그 몰래 카메라 들고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고발을 했어요. 이제 정신과 의원에서 그 약사가 아닌 그냥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휘 감독 없이 했다고 이제 그걸 몰래 찍어 왔었거든요. 그 단체에서 이제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회 차원에서 그거는 이제 정신보건법에 그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아무 촬영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촬영 못했다. 그리고 또 그거 자체가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제 뭐 검찰에서는 그게 이제 위법 수집 증거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갖고 그 사인끼리의 증거를 이렇게 감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근데 주거 침입죄는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하여간 그래서 그 CCTV 부분은 그거 증거로 인정이 안 될 거냐 증거로 인정은 됩니다. 증명력의 문제인데 판사가 그걸 증거로 삼을 건지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예 그 증거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적격 요건이고 그 다음에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하겠느냐는 또 판사가 고유 재량을 판단하는 거죠. 저 아까 그 네. 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금 가중처벌법이 되면 그런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형법이나 뭐 이런 거 살인미수로 다 처벌할 수 있지만 자잘한 사건까지 환자가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잘한 사건이란 건 없다고 봅니다. 잘못을 하면 처벌 받아야죠. 네,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자잘하다고 처벌을 안 받고 잘못을 하면 안 되죠. 표현을 특히 잘못했네요. 특히 적어도 사회 문화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되고 최근에 그 창원에서 그 선생님을 갖다가 무릎 꿇게 한 그 부모들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판사가 가서 무릎 꿇어라. 그리고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맞잖아요. 실형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어도 사회적으로 모르겠어요. 의사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의사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의미가 전통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예우를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좀 그게 많이 지금 무너져 내린 게 있어가지고 참 저도 전문직으로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기사님들은 보호를 하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요. 몇 가지 범죄들이 있어요. 뇌물이라든지 약취유인이라든지 그 중에 하나가 운전자거든요. 저는 거기에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포함시킬 때 그냥 단순한 폭행도 있고 상해까지 갈 경우, 근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경우 각각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엄벌에 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 구별이 제가 볼 때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를 해서 그 운전자를 상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 잘못 운전함으로써 달려오는 죄 없는 차량들이 사고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라 봅니다. 응급실에서 그렇게 멘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응급실에 대기하던 다른 환자들 어떻게 해요?
간접적 살인 행위거든요.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선욱 변호사님 이렇게 단호한 모습. 네, 저는 굉장히 단호해요. 처음인데요? 예. 패널로 하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저랑 입장이 좀 바뀌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오늘 제일 오히려 더 조용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대변인이셔서 뭐 응급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민단체도 응급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크게 뭐 반발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그 진료실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격리된 공간에서 다른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응급실처럼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물리적인 방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고 이제 의료계에서는 심리적인 방해가 크게 간다.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위축되어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저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다음 들어오는 환자가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 관건인 것 같고 또 지금 계속 아마 송성 기자님도 기사 쓴 것 같은데 이게 그 이렇게 가중처벌을 하는 부분이 그 입법부를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그 법제화하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가중처벌하는 법을 넣는 것에 의미를 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실효적인 방안을 좀 찾는 데 노력을 할 거냐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법제화하는 쪽으로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앞에 얘기 나왔지만 과연 왜 고소고발을 하지 않느냐 병원들에서 실제로 이제 의원급 같은 경우는 고소고발 거의 안 하시잖아요. 진료실에 이런 사건 벌어졌을 때 말씀. 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계신 경우에서 실제로 환자를 이렇게 고소고발했던 케이스들이 응급실에서는 많이 했죠. 예. 그게 실제로 벌어진 사건에 비해서는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벌어진 사건 중에 일부만 장려하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법률의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똑같이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다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 의료라고 하는 특수성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동료 평가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렇게 된 원인이 병원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하죠.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정해 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운영의 묘가 분명히 있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급실이 아닌 진료 행위 중 의료 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게 이런 게 있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더 클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린데 아주 심하거나 아주 말이 안 되거나 이런 쪽에서는 뭐 진짜로 이런 사법 처리를 의뢰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막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현재 실제로 보면 12조의 뭐 진료를 방해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지금 벌칙은 똑같은데 여기 의료 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 의료인 그러니까 진료 중인 의료인 하나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없었던 개념에서 생긴 게 아니라 그 중에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이런 것에 의료인이 하나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너무나 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따지다 보면 의료 환경이 이렇게 변한 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환자 단체가 생긴 이유가 결국에 보면 적절한 진료나 만족할 만한 상황이나 이런 게 못 됐기 때문에 자성적으로 생긴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피해 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의 제일 큰 문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만 대한민국 의료의 모든 문제는 저수가에 기인한다고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데 수가가 충분하고 적게 봐도 어느 정도가 보장이 되면 왜 환자를 많이 보고 오해를 날 행동을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보는 시간이 1, 2분씩 보고 그거에 대해 설득하고 그러면 많은 부분이 없어질 텐데 그게 안 되는 사이에서 환자와 의사와의 우리가 라뽀라고 하는 게 많이 깨졌고 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내지는 의사들은 저 사람들은 꼼만 있으면 걸어가지고 뭔가 얻어낼 사람들이야 라는 평행선에서 좁혀지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마 환자단체 쪽에서는 그분들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진 않아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드세요. 아시잖아요. 제가 별로 안 친한 거. 대변해서 오셔서
예, 아마 가장 우려한 상황은 의료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데 나중에 그게 어떤 이제 분쟁 조정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자신들이 약점을 하나 더 잡히는 그런 수단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 의료 분쟁의 ABC라는 그런 그 누구한테 들었더라 뭐 의가협인가 뭐 이런 분들한테 그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저희도 있어요. 몇 번 당했는데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조언하는 건 일단 실력 행사라고 하거든요. 불법 점거 농성이에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뭔가를 들이밀고 협상의 카드로 써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의미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의학적인 과오는 과오대로 가고 적어도 폭력과 물리력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괴를 틀리하면 이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인식차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게 지금 계속 언급이 됐던 그 한국 환자단체 연합 안기종 대표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어떤 발언을 하나 해서 이제 그 발언에 의료계가 공분했고 급기야 사과까지 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발언이 그렇게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겠나 이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되게 현 그 진료식 폭행 가중 처벌법 제정에 대해서 바라보는 일부 환자 단체들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셨듯이 그런 신뢰관계 이런 게 많이 무너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발언?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환자하고 각을 세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응급실에 의사가 환자한테 뺨 한 대 맞았다고 뺨 한 대 맞는다고 죽습니까? 근데 저 환자는 상황이 그랬잖아요. 라는 식의 안이한 태도를 그 사법부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적어도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진료실에서는 사실 여지껏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아까 뭐 송 대변인님이 얘기했지만 일단은 실력 행사라는 게 뭐 의료 사고의 ABC 중에 A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제지할 수 있는 법안은 상징적으로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 단체에서는 뭐 이 법안이 특혜법이다 내지는 뭐 중복되는 법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주장하거나 이런 의료계가 이거의 필요성을 그 호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얘기만 좀 지나간 얘기인데 분쟁 조정을 좀 원활히 하자 해서 만든 법이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실제로는 이제 의협에서는 그 법으로 조정을 하는 것 자체를 좀 꺼리는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어서 물론 뭐 이유는 알지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유는 알지만 또 그런 상황에서 물리적인 실력 행사를 가능한 줄이고 그거를 어떤 법적인 조정 절차를 통해서 가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법에 특정한 문제를 지적해서 그 법을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적절한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의료분쟁조정법 관련된 얘기로 그걸로만 또 한 시간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조정원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돼도 사회가 발전하고 투명하고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폭력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되 잘못된 거는 잘못되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단 그것이 앞선 폭행이 선행이 됐을 때 뒤가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끊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뒤에 가지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의 한계 아직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계도 노력하고 있고 뭐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러한
법보다 주먹이 먼저 이러한 거는 막을 수 있는 뭔가 근거를 위해서 이런 법안이 상징적으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현장에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들에서 좀 약간 올드한 면들을 좀 많이 보는데요. 요새 안 그렇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뭐 점거를 먼저 해라. 이거 아니에요. 요새는요 원칙대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점거를 하면 어떤 일이? 처벌받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인한 데미지가 더 커요. 환자 쪽에. 네? 그 병원들 입장에서 점거하고 그럼 좋아라 해야 되죠. 고맙다고. 요새 분위기 자체는 예전에 제가 2000년대만 해도 병원에서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뭐 프랜카드 걸어놓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위 금지를 해달라고 법원에 내면 재판도 잘 안 열려주고 한참 거의 그 약발 다 떨어져 갈 때쯤 열어서 뭐 소명이 없다 그런 식으로 기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요새 10년 사이에 바뀌었군요. 그럼요. 요새는 바로바로 해주고 그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시법상의 시위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집회 시위라도 그 문구 내에 어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모욕적인 말이 있으면 바로 사법부에서 페널티를 줍니다. 요새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사법부가 요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뭐 먼저 점거해라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자기들 책임 안 지거든요. 결국에 그걸로 피해 입는 거는 그 말 듣고 했던 환자들이 피해 입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업무 방해죄로 고소당하고 폭행죄로 고소당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지나면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처벌 가해자가 되는 거죠. 가해자가 되는 거죠. 합의를 오히려 환자 쪽에서 원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이제 조언을 그런 식으로 해줘서는 안 되고요. 저희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응급실에서의 발생하는 폭행은 주폭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사실 자기를 빨리 진료를 해달라는 의뢰 입장에서 의료진들을 폭행한다? 그건 좀 생각하기 어려워요. 아예 이제 술 먹고 와가지고 흥분한 가운데서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에서도 보면 대부분 주치자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는 뭐 자살해가지고 뭐 자기 죽겠다고 하는 난리치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고 진료실에서 응급실이 아닌 진료실에서의 폭행 부분은 그냥 미워서 때린 게 아니죠. 근원적인 원인은 자기가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고 불만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자꾸 방치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한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또는 분쟁 해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료 분쟁 조정센터라든지 소비자원이라든지 법원, 경찰 이런 사법제도가 있다는 것을 잊게 해주는 거죠. 사실은 야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력 구제를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커터칼 갖고 주먹이 더 그렇죠.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문명화된 나라라고 한다면 불만이 생기면 불만을 해결하는 제도적인 루트들이 다 있는데 그보다 먼저 와서 깽판 치고 난리 치면 해결이 된다라는 인식들을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 의사들이나 의료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보다는 그 자체가 분쟁에 있어서 야만으로 갈 것이냐 문명으로 갈 것이냐의 어떤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네가 불만이 있으면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지 야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누구를 옹호하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단순한 폭행이나 그런 말이라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걸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페이스북에다가 전 이제 주변에 페이스북 친구들이 거의 다 이제 의료계 분들이신데 저도 원칙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폭력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미진하다라고 생각되는 하지만 그런 분쟁 조정 절차 같은 걸 잘 활용을 하는 쪽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그러니까 우발적인 폭력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건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에서 좀 의아했던 건 뭐냐면
그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시민단체 이름이 나왔으니까 안기종 대표가 실은 그 환자안전법이나 뭐 이런 쪽에 제일 앞장서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고 있는 단체이거든요. 환자안전법이 지금 논의로 부상하게 된 게 실은 백혈병 환우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제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사건 등등등을 하면서 제일 가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했었어요. 차라리 환자안전 뭐 설명 의무를 좀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일단 의사가 환자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감정적으로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뭐 의사들한테 크게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나중에 이제 그 말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사소통을 좀 잘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하자라는 주장을 했으면 뭐 합리적인 대응일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폭력을 좀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왜 그러셨을까? 이게 결국은 18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법안이 발의됐을 때 또 똑같은 논쟁이 지금 다시 19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되고 나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데 근데 이걸 18대 넘어갈 수 국회에서 있을까요? 나왔던 거에는 반의사 불법죄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그건 빠진 거죠. 어쨌든 그렇죠. 네. 이게 그 형평성 비판, 그러니까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런 지적을 좀 넘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런 이유로 자동 폐기된 그 경험이 네.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은 제가 좀 생각 못했던 부분을 우리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시기에 되든 폭력은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설득을 한다면 그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의사하고 환자 관계는 정말 그할 나름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 응급실에서도 그렇고 이제 만약에 레지던트하고 환자하고 막 싸워요.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환자도 문제가 있어요. 캐릭터 독특하거든요. 근데 얘도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어. 내가 봐도 너 그 정도로 하면 한 대 맞겠다 싶을 정도에. 왜냐하면 의과대학 교육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조금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A라는 교수가 유명한 칼잡이란 말이에요. 정말 수술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요. 요즘 많이 없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수술장 들어가 손 씻고 마스크 쓰면 폭군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육두문자부터 시작해 집어던지고 뭐 욕하고 그래서 그 수술 하나 하고 딴 수술 두 개랑 바꿔서 레지던트리 들어가고 그런 일. 그러면 그 밑에서 배운 의사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 그거를 롤모델로 배워가는 거죠. 어떠한 의료의 특수성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재수가 좋아서 그런 윈년차를 만나면 그런 의사로 가는 거고 재수가 없어서 아주 이상한 사람 만나면 캐릭터가 평생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원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사회적인 제도는 제도로 만대로 가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원론적인 부분 물론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학 교육의 변화를 꾀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수를 해서 한다 그러면 오래지 않은 기간에서는 좀 바뀔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법 문제는 마지막으로 김성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만약에 이 의료행위 중에 벌어진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게 법제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진료실 내에서 벌어지는 그 폭력이 근절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선언적인 의미에서 있죠. 선언적인 의미에서 있고 실제로 그게 이 법이 없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었다고 해서 처벌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이 운전자 폭행 법률이 그 특가법에 2010년에 들어갔습니다. 문화가 바뀌죠. 그러니까 10년 이후에는 이제 물론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사람이 여러 다치고 운전자 폭행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2010년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택시 기사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어떤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문화 자체가 바뀌는 효과도 있는 거죠. 뭐 문화가 바뀌어야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이 앞서가고 문화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계기가 될 수는 계기가 있겠네요.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적으로 우리 법에 보면은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어서 의료계가 뭐 하려고 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이런 정서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환자가 될 거거든요. 환자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예, 저는 제가 두들겨 맞는 의사한테서 진료받고 싶지 않아요. 예? 보호받는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은 거죠. 그런 게 뭐 의사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거다. 근데 이걸 왜 그 국회의원들이 뭐 국회의원들 두들겨 맞으면 의정 활동 중에 그러면 그거 만들 겁니다 아마. 그 뭐 특가법 5조에 뭐 10일 해가지고 의정 활동 중에 국회의원을 때리면 뭐 어떻게 되고 그거 넣으면 돼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넌센스다. 사회적으로 뭐 운전자만도 못하냐 그러면 의사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폭행을 하면은 근데 좀 비슷한 예라고 생각이 돼요 앞에 거랑.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그런 뭐 폭행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 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거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자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운전자법이 나와서 그게 법안이 되고 잘 안착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거는 뭐 언론의 호의적인 반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CCTV로 이제 맞는 장면 많이 나오고 사고 요즘 블랙박스가 워낙 좋으니까 뭐 그 사고를 나는 장면들 하고 그런 사고 때문에 또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장면들이 한동안 뭐 언론은 굉장히 많이 장식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했고 또 하나의 좀 배경은 그 옛날처럼 운전기사들이 그렇게 좀 막운전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페이스북에 썼던 게 버스 운전을 막 해서 맞았다니.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내려야 되는데 그냥 통과한다거나 뭐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때리면 안 되죠. 그렇죠. 한다고 해서 때리면 안 되죠. 제가 페이스북에 올 땐 그 글이 그거예요. 운전기사가 운전을 막 하고 앞 버스가 자기를 지나쳤다고 해서 한 30분 기다렸는데 한다가 지나갔어요. 자기 안 태우고 그러면 열 받죠. 그 다음 기사한테 이제 폭행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벌어졌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때리면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함께 가야 되는 것들은 운전기사들이 왜 저렇게 난폭 운전을 하고 손님들을 거치게 다루는지 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책들이 마련된 거랑 좀 상관이 있다라고 봐요. 단순히 그 법 때문에 폭행이 죽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 사건 유사하지 않나. 그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올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기종 대표 그 말을 한 게 좀 의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던 분이 물론 이분이 2010년부터 이 표현을 쓰긴 했지만 뭐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진척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그 얘기를 똑같이 했다라는 게 좀 의아했어요. 네,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게 그 법제화 이외에 그 근절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도 같이 마련해 나가는 게 좀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것 같아요. 그게 네. 사실은 뭐 오늘 이 자리를 약간 꺼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도 이렇게 말문이 터지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이제 또 그 회원들이 워낙 그 생각하시는 바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0년 이후에 의학분업에 있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가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주저앉은 거죠.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을 그냥 놔두면 국가 대란이 일어날 지경까지 갔잖아요. 다행히 어떻게 가도 수습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각계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정부는 병협 따로 뭐 의협 따로 의협 중에서도 뭐 개원이 전문과 각계격파하려면 굉장히 쉬운 단체가 의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면서 저는 여론 작업도 같이 들어갔다고 봐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의사가 동정을 못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사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라는 게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불쌍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인정받았으면 이거 금방 통과되죠. 근데 이 사람들 뭔가 구린 게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 중에는 분명히 의사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는
개원가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번도 있지 않고 학교에 있다가 작년에 이제 의사협회 대변인이라는 자리 처음 들어와서 언론도 처음 접해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사상과 의사협회에서 추구해야 될 의사상이 너무 많이 틀리고 그 갭이 틀린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하든지 정말 국민들한테 좋은 검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지금 현 집행부의 목표는 뭐냐? 의사단체, 의사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조금 급한 게 뭐냐면 당장 대한의사협회장이 1년에 4번씩 KTX 타고 가서 찔린 사람들 위문하는 게 맞는 현실이라는 거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러고 가서 보면 한심하고 답답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책을 내고 싶은데 그것도 버스기사하고도 동급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황당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뢰성 회복 거기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지금 대변인님은 되게 근원적인 모든 걸 같이 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뭐 다른 대안이 그러니까 좀 뭐 CCTV 설치 얘기도 좀 이렇게 딱 짚히는 건으로 얘기를 하기는 해요. 어쨌든 설치해 놓으면 좀 환자가 그래도 찍히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덜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대안이 좀 실질적인 대안이 좀 있을까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행안부 네. 유권 해석하고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에서 진료실 내에서 CCTV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진료에 관한 모든 기록을 의사는 남길 의무가 있어요. 기록이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도 문서 이렇게 하면 옛날엔 종이 문서만 갖고 얘기를 한다. 전자 문서는 아니다라고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나왔다가 2심 때 무슨 소리냐 사회통념상 이제는 문서에다가 직접 쓰는 것보다는 타이핑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타이핑한다는 그러니까 컴퓨터 저장 장치도 일종의 문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에 관한 기록도 반드시 수기 차트나 뭐 이런 거 했다는 것만이 기록이 아니라 영상 기록도 기록입니다. 저는 그게 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녹음까지 되면 더 좋겠지만은 CCTV도 하나의 기록 장치라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기록 장치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진료실 내에다가 CCTV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해석은 아직 판례라든지 뭐 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CCTV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에 대해서 설명한 거라든지 대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게 이제는 저장 장치가 싸졌기 때문에 쓰는 것도 있지만 다 녹음 녹화가 돼도 된다는 거죠. 왜? 그건 의료법상에 인정된 의사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환자의 진료에 관련 모든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뭐 말로는 막 설명을 해줬는데 바빠서 설명 쓰질 않았어. 그러면 그런 어떤 녹음이 되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증거로서 활용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그게 또 의료 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으면 또 반대적인 증거도 차에 블랙박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뭐 내가 가해자가 될 때는 나한테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피해자가 되면은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저는 진료실에다가 왜 CCTV를 갖다가 그 일반적인 그 장소 개념하고 좀 달라요. 행안부에서 만든 그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고 이런 진료라는 특수성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그래야지 게 성추행도 좀 줄어들고요. 성희롱도 줄어들고 좋습니다. 궁금한 게 환자들이 요즘 진료실에서 원래 녹음기 숨겨 들어가서 진료 보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라고 있다고 듣거든요. 그 대화자 간에 그렇죠. 녹음하는 거는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머리에다가 녹음하는 방법이 있고요. 머리가 좀 나쁘면은 그 외부 기계를 사용해서 녹음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둘 다 합법입니다. 대화자끼리는. 근데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그렇죠. 이제 처벌을 받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진료 중인 의사가 그런 목적으로 녹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괜찮다니까요. 대화자. 대화자끼리 진료 중인데 이게 목적이 CCTV가 아니라 우리 둘 간의 대화를 녹음하겠다. 이 목적으로 녹음을 하겠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행정 그 행정기업 안전기획부에서
판단한 거나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게 전 틀렸다고 보는 게 네. 모든 이건 의료의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법적으로는. 예, 법률적 왜냐하면 그게 개인 정보가 누설되고 외부에 그 노출돼서 그 개인이 피해를 입을 거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인은요 형법에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의료법에서 또 가중적으로 또 비밀 누설 환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금지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령 우리 송 기자님처럼 비밀 보호 의무가 법률상 강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뭐 CCTV 설치한 거랑 개념이 다른 거죠. 일반인이 CCTV 설치한 거랑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혼돈을 하고 있는지 그 유권에서도 이상하고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의협에서 다시 한번 네, 아니 그게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릴 때 이게 복지부 누가 들으시면 이제 좀 마이너스 점수를 좀 제가 받을 것 같긴 한데 의료가 들어가는 사안인데 거기에 타 부처가 들어가면 복지부 입장 항상 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그랬으니까 이게 유권에서 묻어가자 이러는 거지 선제적으로 뭔가 국민을 위해서 이거를 의료를 위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이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CCTV 설치 의무화고 사실은 이것만 통과되면 실제로 CCTV를 돌리지 않더라도 사실은 지금 여러 군데 CCTV 있는 것 중에 50% 이상이 가짜거든요. 네. 그러고 CCTV 녹화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어도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고 있다 그러면 욱할 때 참을 수 있고 의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누르고 참는 그런 부분에서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부처 간 장벽이라든가 이런 그 경직성 때문에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에서 그게 확산돼 있고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설치하세요. 저는 한다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세상에 그러면 나중에 사건 의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면 그러니까 조금 그 의료법하고 그 뭐 여러 가지 거를 갖다 좀 이해를 하면은 당연한 결론인데 이상하게 복지부에서 유권에서 CCTV 달았다고 이제 행정처분을 당하신 분 세승으로 연락하시면 저렴하게 수임을 하시지 않을까는. 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그 CCTV나 이런 법제화 말고 또 네. 다루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 그 의료인 폭행 방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법이 사실은 그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정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런 부분이 아니라 환자 안전에 관련된 부분하고 묶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적더라도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서를 반하는 쪽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논의가 장시간 좀 됐는데요.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하시고 정리를 하면 한 가지만 아까 네. 빠졌는데요. 이게 이제 사회가 공정화되고 투명화되고 하는 사회의 변화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양성평등이죠. 폭력에 있어서 여성은 반드시 보호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생각났는데 전전번에 처음 집행부 들어와서 칼에 찔리신 분이 정신과 여자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더 틀리더라고요.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바깥에 누가 들어오는 것도 꺼려하시고 그 충격이 그래서 더. 그렇죠. 왜냐하면 물리력으로만 따지고 자력구제만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득세를 하겠죠. 지금 뭐 시청자들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사람이 다 득세를 할 텐데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겠죠. 그런데 의과대학 졸업생 중에 의사가 되는 사람 중에 대부분 여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졸업할 때나 저 졸업할 때보다 거의 어떤 분 40% 이상의 여자가 그렇죠. 뭐 비뇨기과, 정형외과, 뭐 그 힘든 과들도 다 여자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정말 진료실에서 안 된다 그러면 여자 의사는 진료 못 하는 거죠. 그런 점이 조금 더 생각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의료기관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공공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응급실이나 진료실이 이제 사회 안전망으로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이게 특혜법이 아니라 우리 자원을 우리 스스로 아끼고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SNS에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도가 어떤 폭력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보도는 있지만 형량이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다는 보도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청년에 사는 뭐 보도가 하나 나온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보도들이 나와서 뭐 일간지도 이렇게 폭행을 했더니 이런 처벌을 받는 네, 처벌을 받는구나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좀 인식시켜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왜 개원이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하는지, 대학 병원에서 왜 전공의가 환자한테 맞았을 때 병원 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원이 같은 경우는 뭐 진술하러 가야 되고, 또 재판이 일어나면 재판 때문에 또 병원을 며칠 또 비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냥 좋게 넘어가지, 그거에 대한 피해가 더 큰 것 같아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그 사람이 곧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봐요. 그 사람이 설사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간다 하더라도 다시는 병원에서 폭행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집행유예 상태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보도에서 왜 뭐 우리 여자 전공의를 폭행을 했는데 실형도 안 받고 그냥 집행유예 풀려났는데 법이 뭐 이래,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그때 대응을 하면은 그 사람은 다시는 다른 데 가서 폭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올리셨나요? 그 드라마에서 의사 멱살 잡는 거 좀 제발 안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럼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얘기로 드라마에서 수술방에서 전공이 조인트 까는 것도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줄 알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영향이 크죠. 그렇죠. 의료계 내에서 의학 드라마를 잘 안 봐서 그러는데 보통 수술 잘하는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수술방에서. 그런 것들 좀 자중을 해서 좀 의료계가 폭력하고 좀 거리가 먼 집단이라는 거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벌어지고, 저도 저를 보는 의사 선생님이 제 앞에서 환자랑 싸우고 난 다음에 진료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게 계속 나오지만 뭐 환자분들, 모든 환자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이 부분이 뭐 법제화하는 게 정답이라고는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의료계 내에서 어떤 폭력 행위라는 것들을 좀 몰아내는 데는 뭐 환자나 의사나 정부나 모두 다 관심을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페이스북을 거의 잘 안 하는데요. 1년에 뭐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뭐 그 정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아끼던 이제 공부를 마치고 어디 이제 인턴 과정인데 응급실에 있나 봐요. 거기서 똑같은 일이 발생이 돼서 자괴감까지 느낀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제 답답은 그냥 단호합니다. 고발합시다. 고발장 줄게.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예, 잘못된 거는 잘못한 시정하고 원칙대로 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측면에서 그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의료인들이나 기사 선생님들이나 동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 보호해야 되고 그 보호하면 그 보호 이익이 국민들한테 다시 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저는 송 대변님이 가장 센 발언으로 가장 강경하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김선욱 변호사님이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뭐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식은 모두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환자와 의사 간의 이런 약간의 뭐 라포 형성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폭행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근절 대책이 잘 마련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고, 그런 곳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이 발생하면 결국은 그 피해는 모두 말씀하셨듯이 환자에게 돌아가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 진료실 내 의료기관 내 폭행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환자와 의사
그리고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또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